자, 다들 정신 차립시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독서 지문 2개만 같이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아까 문학이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은 거의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을 조금 힘을 주는 게 맞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은 이제 인문지문 바로 3번째 페이지는 62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인문지문 바로 3번째, 바로 실정법과 자연법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접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법이 하는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들은 주로 국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단횡단 했어요. 그렇죠? 그 무단횡단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는 바로 이런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법은 쉽게 말하면 실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입법기관이 사회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을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실정법은 바로 뭐다?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하는 게 바로 실정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근데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실정법이 아니에요.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러나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과, 그렇죠?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 바로 그것이 자연법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자연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규범이 바로 자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자연법은 바로 뭐다?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법의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시대나, 그렇죠? 사회에 따라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이게 바로 자연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법은 바로 일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게 자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우리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자연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발장이라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죠? 빵을 훔쳤을 때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사는데 더욱더 욕심이 그득그득해가지고 사회나 회사의 돈을 횡령했을 때, 그치?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는 처벌은 달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종의 처벌을 결정하는 건 또 실정법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법은 일종의
누구나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본다면 실정법은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구체적인 시대나 사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달라지는 그러한 법이 실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자연법은 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으로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제도가 진짜 이 법이 옳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주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진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자연법은 바로 뭐다? 법제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실정법의 그렇죠? 근본이 되는 것이다. 즉 실정법은 바로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연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러면 자연법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철학자로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 이걸 통해서 자연법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지우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연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첫 번째 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를 통해서 자연법의 근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뭐다?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 자, 이걸 통해서 자연적인 정의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나는 커서 나중에 무엇이 돼야지 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걸 이후에 그렇죠? 일종의 근원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할 때도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목적론적 본성, 인간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동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좋음,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우리가 공리주의에서 얘기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스토아 학파는 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발전한 게 스토아 학파라는 거죠. 자, 스토아 학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스토아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큰 줄기는 스토아파나 아리스토텔레스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공통점이 바로 뭐다? 처음에 얘기했었던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자연법의 근거를 찾으려 했던 점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추론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을 내용을 보면 바로 뭐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을 하면서 사는 존재여야 하고, 그쵸? 그 속에서 바로 뭐다? 플러스 선과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자,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게 바로 스토아 학파가 바라본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이꼴 바로 뭐다?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하면은 머리로 생각하는 걸 이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토아 학파가 바라본 이성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자연이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다,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성이다라고 스토아 학파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토아 학파의 이러한 생각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로마법과 그 다음에 중세, 그렇죠? 중세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의 대표적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 세 번째 이제 자연법을 바라보는 철학자로서 세 번째로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자,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보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는 영원법을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본 영원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이라는 거. 즉, 토마스 아퀴나스가 봤을 때 자연법은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일종의 바로 뭐다? 일종의 하나의 행성의 자연 생태계에만 적용이 되는 규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거를 뛰어넘는 우주를 움직이는 보편적인 규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규범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원법의 일부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제 뭡니까? 적용이 된 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거 뭐라고 봤다? 바로 자연법은 이꼴 영원법의
일부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법이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신이 우주와 인간 등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이 바로 영원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인간은 바로 뭐다? 이성적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성선설에, 그렇죠? 그 뭡니까? 입각한 생각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바로 뭐다? 그런 본성 속에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본 인간은 바로 뭐다? 바로 이성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본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뭐다? 자연법을 인식할 수가 있다 라고 본 거죠. 그 본성에 따르기 위해서 자연법을 일종의 본능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본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바로 뭐다?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현대로 넘어가 봅시다. 현대에 들어 자크 마리탱은, 자, 네 번째 철학자로서 자크 마리탱이 등장을 하네요. 자, 자크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하였다라는 거죠. 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의해서 근간이 있다? 바로 신의 그 근본이 있다고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했는데, 바로 자크 마리탱은 바로 뭐다?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해 있다라는 점은 두 사람의 생각의 어떤 점이다?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자, 현대에 오게 되면 자크 마리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자연법은 이꼴 바로 뭐다? 인간 존재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길을 무단횡단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거 하면은 뭐 위험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 해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다라고 자크 마리탱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자, 이런 점은 역시 바로 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본 점과 뭐다?
동일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성선설의 기초를 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즉 기존의 사람들은 바로 뭐다? 자연법은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자크 마르탱은 바로 뭐다?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보다 이전에 작동하는 게 바로 이 자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크 마르탱에 따르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바로 선을 추구하고, 그렇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일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뭐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차이점은 바로 뭐다? 인간은 이성적 추론 이전에, 그렇죠? 본성에 의해, 본성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이전에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랑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전에는 뭐다? 이게 오히려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도덕을 인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크 마르탱은 도덕을 인식하기 이전에 이건 이미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먼저 필터가 걸려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크 마르탱에 따르면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마르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마르탱이 일반적으로 앞에 있었던 철학자들과 다른 점은 바로 뭐다?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뭔지 봅시다. 자,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자, 자크 마르탱에 따르면은 자연법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문화적, 사회적 조건도 역시 필요하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뭐다?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해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못 사는 나라, 대표적으로 뭐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번에 캄보디아가 뉴스에서 엄청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이런 데 여행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한번 여행을 해보면 좋은데 해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나라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50%가 하루에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간답니다. 2달러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 3,000원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들에게는 어때?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 세상이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뭐야?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자기가 지금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사회의 사람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크 마르팅이 얘기하는 바로 뭐다? 지적 성찰과 교육,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사람은 누구나 이거 추구는 하지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없고는 바로 뭐다? 교육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자크 마르팅의 생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비록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더라도 바로 뭐다?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악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자크 마르팅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크 마르팅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바로 지적 성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다음 사회, 문화적 여건에 의해 그렇죠? 실현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이런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야 사람들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장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발장처럼 남의 빵이라고 그 빵이라도 훔쳐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뭡니까? 그 자연법을 따라라, 도덕규범을 따라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되는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면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존재하는 자연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뭐다?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인식된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자연법이 바로 인식된 자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동남아 같은 데 그런 가난한 나라들 여행 가면 진짜 별의별 모습을 다 봐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렇다고 욕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삶 자체가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법이 표현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아는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마르팅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규범이며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법은 바로 뭐다? 바로 보편적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나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성향과 이성적 본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팅이 봤을 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나 이런 걸로 탄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슬람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종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다만 뭡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다른 사람에게 테러를 가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는 잘못되었다고 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크 마르팅이 얘기하는 자연법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이제 다섯 번째, 요하네스 메스너는, 그렇죠? 메스너는 마리텍의 자연법 이해를 한 단계 확장했대요. 그 말은 바로 뭐다? 마리텍의 생각을 여전히 이 사람도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 요하네스 메스너는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 심리적 차원의 목적은 뭐겠어? 일종의 뭡니까? 자손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그 이전에 더욱더 중요한 바로 실존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보전과 완성, 자녀의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의 증진 등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요것들이 바로 뭐다? 그 요하네스가 얘기했던 실존적 목적들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자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다.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요하네스가 얘기한 자연법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하네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 바로 요하네스 메스너. 그쵸?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그쵸? 자, 요하네스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바로 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존적 목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요하네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걸 바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 혹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하네스에게 자연법은 있고, 다시 정의하면 바로 뭐다? 공동체 전체의 정의,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바로 자연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점은 기존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왜? 기존의 철학자들도 실존법은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은 사실 기존의 철학자들과 동일한 생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봅시다. 마리텍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하며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은 바로 뭐다? 바로 마리텍과 메스너의
공통점이라고 친절하게 이 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 글을 받았다면 이런 내용은 당연히 뺐겠죠. 그렇죠? 자, 계속 보갑시다. 자, 그러나 마리탱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두 사람의 생각에 차이점을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내용이 없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글을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글의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런 정리된 내용만 쏙 빼면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봅시다.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의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두 철학자의 주장에 의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지문. 자, 66페이지.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시간이에요. 자, 철학 지문이 이렇게 약간 말장난 같은 거긴 하지만 철학 지문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굉장히 깊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추론적 읽기나 이런 걸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표현의 일반적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인상을 찡그린다든지, 그렇죠? 머쓱하면 머리를 긁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야 이것이 표현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즉, 표현의 이제 넓은 의미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슉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처롭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문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뭐다?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바로 뭐다?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내용도 이에 맞추어서 판단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견해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바로 뭐다? 바로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논의는 바로 뭐다?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바로 뭐다? 표현은 이꼴 바로 뭐다?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이다. 요게 첫 번째 견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이다? 이꼴 바로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견해라는 거죠. 자, 이 입장에서 표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인 작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크로체와 콜링 우드이다. 자, 첫 번째 사상가로서 크로체를 얘기하네요. 자, 크로체는 바로 뭡니까?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그것은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되며 이때의 정신활동이 바로 직관이고 동시에 표현이다. 즉 크로체의 핵심은 바로 뭐다? 직관이 이꼴 표현이다 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저 자연 속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알겠습니까? 이 모습은 사람들 누구나 똑같은 모습을 바라볼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예술가가 이거를 보고 이 도시 문명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갈팡질팡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 흔들리는 나무는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바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 감각, 그것이 바로 직관이자 표현이다라고 크로체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치? 그 예술가는 바로 크로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로체는 바로 뭐다? 바로 예술의 본질은 이꼴 직관이고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표현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크로체에 의해서 바로 직관되기 이전의 대상은 어떻더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다? 직관을 하게 되고, 즉 이걸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그쵸? 정신이 개입하게 되면 그것은 직관 이후 대상은 무엇이 된다? 바로 명료하게 구조화되고 이미지화된다 라고 보고, 이때 이제 이것을 직관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바로 이꼴 뭐다? 표현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예술을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 자, 크로체에 의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체에게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콜링 우드는 자, 두 번째 예술가로 콜링 우드의 생각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콜링 우드는 바로 뭐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크로체는 바로 뭐다? 예술은 일상적 경험과 다른 것이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직관적이 이전의 대상이 일상적인 것이고 직관 이후의 대상이 예술이다라고 봤는데, 콜링 우드는 두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점은 바로 뭐다? 바로 크로체와 차이점이 되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장했고,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 상대로 유리시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즉 옛날에는 예술은 따로 존재하는 거야. 뭔가 예술가가 그 자신의 영감이나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뭔가 심오하게 만들어낸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컬링우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여기 있는 대리석이나 저기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이나 둘 다 대리석인 건 똑같은 거야. 다만 거기에 뭔가가 첨가만 되었을 뿐인 거지 사실상 두 개는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콜링우드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지니지만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바로 뭐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라는 게 바로 콜링우드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그래서 이와 그 크로체와 대비되는 생각이 바로 콜링우드라는 거죠. 콜링우드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일상적 경험과 예술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콜링우드에 따르면 바로 뭐다? 바로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일상과 예술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처럼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예술을 예술가가 직관으로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런 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그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묶어서 바로 뭐다? 표현은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이다라는 견해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조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내적 활동, 예술가가 내적으로서 얻은 표현은 이미 내적으로 된 거야.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외적으로 표현을 나타낸 게 조각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견해의 한계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견해는 바로 뭐다? 둘째로 표현을 뭘로 본다?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즉, 앞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게 표현이었는데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외적으로 전달하는 게 표현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표현은 이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소통해주며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술가는 바로 톨스토이가 있다는 거죠. 자,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선, 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하는 것이 바로 이퀄 톨스토이가 바라본 예술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 물론 한 명밖에 없긴 하죠. 자,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술가가
과거에 느낀 감정을 작품을 통해 당상자가 동일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예술 표현이라고 봤다는 거죠. 즉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입장의 한계가 딱 드러나요. 왜?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보면서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계가 바로 나오겠죠. 그치?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뭐다? 예술은 이퀄 예술가와 관객의 감정 공유가 바로 예술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해야 하며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의문이 따른다. 첫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과 관객에게 환기된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슬프다는 감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는 느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관객이 느끼는 감정이 예술가가 표현한 감정과 동일한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뭉덩그려 슬프다라고 표현한다고 그게 같은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둘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감정으로 느껴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 여기서 표시해놓고 넘어갑시다.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두 번째 관점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객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게 바로 두 번째 관점의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을 보도록 합시다. 자, 셋째로 표현을 예술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표현은 이퀄 뭐다? 예술작품 자체에 내재된 성질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견해. 바로 표현은 이퀄 예술작품 자체에 내재된 성질이다. 즉 사람에 의해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은 예술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각인된 표현된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술작품 자체에 내재된 성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관객에게 그렇죠?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그렇죠? 속성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랭어는 랭어라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랭어는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랭어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술가 랭어의 말을 빌리면은 바로 뭐다? 예술 작품은 이퀄 바로 뭐다? 감정을 상징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을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여러분들도 뭡니까?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우울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술 자체에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즉,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다. 바로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노에 따르면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바로 이퀄 뭐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쁨은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으로, 슬픔은 울컥하는 긴장 뒤에 점차 힘이 빠지면 가라앉는 흐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알려주면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세요. 알겠죠? 왜? 사람은 롤러코스터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지 상대방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 고백하면은 성공률이 높아진답니다. 알겠죠?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이런 육체적 변화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그거를 혼동하는 경우도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과정을 리듬과 선율, 강약의 변화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레노의 주장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비판도 있다. 이건 바로 레노의 한계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한편 피터 키비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에서는 레노와 다른 노선에서 예술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한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뭐다? 유사성 이론을 주장하는 진영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다.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바로 뭐다?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는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유사성 이론 진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노와 대비되는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유사성 이론 진영의 생각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뭐다?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편화시키면 바로 뭐다? 예술에 들어가 있는 형식적 특징이 무엇과 유사하다?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제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한계를 지니고 만다. 그래서 이 이론의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글의 구성 방식을 설명을 하면 바로 뭐다? 다양한 견해를 설명을 얘기를 하고 그 각각의 견해에 대한, 그쵸? 뭡니까? 철학자들의 주장을 제시한 다음에
그 철학자들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게 이 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까지 여기서 하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간고사 시험 내신 대비는 3월 14일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간에는 뭡니까? 화작반이 개설이 되니까 화작을 듣는 학생들은 똑같이 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문학 독서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상 같은 경우는 문학 독서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그 이상고 화작반은 화작만 내면 너무 쉽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학 독서를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문학 독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꾸 도전하는 그 용기를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엄매반은 다르니까 효로는 그 나중에 시간을 따로 공지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면서 자기 시간 확인하고 다음 주까지는 똑같이 문학 독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